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어떻게 하면 합격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소위 합격 전략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이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60점이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60점을 받겠다고 하는 공부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100점을 받겠다는 공부를 해놓으시면 60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든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좀 열심히 해서 한 번에 딸 수 있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위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그런 떨어지는 것이 아주 의뢰 그냥 뭐 다음에 보면 되지 않은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따셔야 될 겁니다. 자,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우선 소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은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지금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문제들을 출제돼서부터 지금까지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까지의 문제를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2017년은 우리가 CBT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수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까지 약 한 거의 20년 정도 되죠. 18, 9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과년도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출제가 많이 되고 출제는 어떤 경향을 갖는가, 제가 이따 뒤에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가 하는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되겠다. 비율을 알아야 돼. 그 많이 출제되는 곳은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책이 그렇게 사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거. 우선 보겠습니다. 각 과목당 우리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가 4개 분야로다가 이루어져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계획 분야, 설비 분야, 제도 분야, 그 다음에 구조 분야 이렇게 2개 분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 재료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한번 보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 건축 제도나 건축 구조나 그 다음에 건축 재료는 실내 건축 기능사 시험 보실 때도 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응용 공부를 하실 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실내 건축 기능사 딸 때는 더 쉽게 자격증을 따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내 건축 기능사를 처음에 보시는 분은 실내 건축 기능사 공부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과목당 문제가 내용별로 분류를 해봤고, 단원별로 분류해봤고, 장별로 분류해봤고, 전체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각 과목당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내용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출제에 대한 분석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문항 분석입니다. 지금 처음 출제된, 한 번 출제된 경우 2번, 3번, 4번, 5번, 6번, 심지어 14번까지 출제된 문제가 소위 목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출제됐다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건축계획 쪽에 계획 일반 부분과 설비 부분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건축계획 일반에 건축계획과정, 조형계획, 건축환경계획, 주거건축계획 이렇게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분야들을 각 봤더니 소위 건축계획 과정은 23.56%, 그 다음에 조형계획에서는 13.9%, 환경계획에서는 10.88%, 주거계획에서는 51.66입니다. 그렇다면 건축계획 일반에서는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주거건축계획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책의 구성이 이 비율로 책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1750문항 정도가 됩니다. 1750문항의 비율을 다 구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건축계획 일반을 공부하시게 될 때,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됐는가, 그 중에서 몇 번씩 출제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책에 다 표기가 돼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설비 부분 보겠습니다. 설비는 5개 분야로 나눠놨습니다. 급배수 위생 설비, 냉난방 공기조화 설비, 전기 설비, 가스 및 소화 설비, 정보 및 승강 설비. 근데 이 부분들이 약 급배수 위생 설비가 29%, 냉난방 공조 설비가 23%, 전기 설비가 18%, 가스 및 소화 설비 17%, 정보 및 승강 설비가 10%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계획을 공부하실 때 계획 일반과 설비 부분의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둘 것인가. 근데 이 건축 계획 일반 부분에서는 주거 계획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건축 설비 부분에서는 급배수 설비와 위생 설비, 냉난방, 공조 설비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다 거의 10%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건축 제도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제도는 4개 분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건축 제도 규약에 대해서, 건축물의 묘사와 표현, 건축 설계되면 각 구조부의 제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제도 규약이 45.09% 나옵니다. 묘사와 표현이 20%, 설계 도면이 19%, 구조부의 제도가 15%. 결국 이 3개 분야와 1개 분야가 거의 1대1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건축 구조 부분 보겠습니다. 건축 구조 부분을 보니까 건축 구조 부분은 일반 구조와 구조 시스템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구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건축 구조의 소위 분류, 건축 구조가 어떤 구조로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의 분야와 그 다음에 각 구조, 목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죠. 물론 구조 시스템 분야는 말하자면 구조 중에 특수구조인데 그 특수구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구조 시스템과 아주 특수하게 사용되거든요. 주로 지붕구조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한 특수구조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 중에 보면 건축구조의 일반사항, 우리 건축구조의 분류 같은 부분에서 보니까 약 10%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구조 19%, 조적조가 24%, 철근 콘크리트가 25%, 철골조가 19%. 이 2개가 결국 또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만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도 거기에 대한 생각, 어느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구나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 분야를 보니까 일반 구조 시스템이 30%, 특수구조 시스템이 약 70%. 특수구조 시스템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구나. 많이 정도가 아니라 약 70%. 그러면 결국 여기에 70%를 맞춘다면 합격이로구나 하는 얘기를. 2개를 비교해 볼 때 일반 구조는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특수구조에서 다 맞는다고 하면 70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건축 계획에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비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제도, 일반 구조, 구조 시스템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그 부분을 갖다 중요시해서 또는 그 부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만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축 재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재료를 2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의 발달 부분, 건축 재료가 어떻게 발달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달해 가야만 되겠는가 하는 재료 발달.
그 다음에 각 재료의 특성 및 용도, 규격에 관한 사항, 소위 KS 규정에 관한 사항,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사항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축재료의 발달 부분, 건축재료의 분류와 요구 성능, 건축재료의 일반적인 성질,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 이러한 것들이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됐나를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역시 건축재료의 분류와 요구 성능, 구조재료니 마감재료니 치장재료니 하는 이러한 재료들이 어떤 성능을 가져야 되고 어떤 분류를 하고 그 재료는 어떠한 성질을 가져야만이 또는 성능을 가져야만이 알맞겠는가 하는 것들이 약 43.48%,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재료의 일반적인 성질, 강성이라든지 취성, 인성, 연성, 아주 많은 그러한 물리적인 성질과 열적인 성질, 열팽창률 또는 그 열관류율, 이런 열전도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리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풀이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관심 있게 봐주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특성, 소위 용어라든가 단어라든가 하는 것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학습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좌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료의 발달 부분이 약 14%, 거의가 다 분류와 요구 성능,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 사용 중에 목재, 석재, 점토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금속재료, 유리, 합성수지, 도장재료, 미장재료, 역청재료, 접착재료, 이렇게 많은 것들의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을까요? 소위 말하면 콘크리트 부분이 가장, 그 다음에 목재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죠. 21.65%입니다. 5분의 1을 이 12개 중에 결국 목재 부분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목재, 콘크리트, 그 다음에 소위 점토재료, 시멘트, 그 다음에 이 점토재료, 이것들이 대부분을 다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율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쭉 보시면,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부분이 접착재료 부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21.5, 7.03 이 내기는 굳이 이제서 설명 안 드려요.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로구나, 출제가 많이 됐구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물론 교재에도 이 부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암기했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을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 이론 부분을 공부를 해놨지만 문제를 풀이할 때 문제를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고, 이론 부분을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을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문제 부분을 풀이합니다. 문제 부분을 풀이하고 나서 잘못되고 틀린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다시 이론 부분에 가서 내가 뭘 이해를 잘못했나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이론 강의와 문제 강의를, 풀이 강의를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점검을 해보시라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건축계획 부분은 약 계획 일반 부분이 10% 정도, 설비 부분이 5% 정도, 건축 제도 부분이 15%, 구조 부분이 일반 구조가 29%,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이 약 3%, 그 다음에 건축 재료 부분이 재료 발달이 약 3%,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32%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재료 부분과 일반 구조 부분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실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결국
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조 부분과 재료 부분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건축 기능사에서도 건축 구조와 건축 재료 부분이 똑같이 출제가 또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 일반, 건축 설비, 그 다음에 건축 이 부분들을 보면 원래 이렇게 해서 한 과목입니다.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10%, 약 15%밖에 출제가 안 돼. 전체 비율로 봤을 때 15%. 왜냐하면 건축 계획 일반과 건축 설비가 출제 기준으로 들어온 횟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출제 기준이 바뀌어서 그 문제들은 빠져나갔고 새롭게 출제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이 비율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요 내부에서, 즉 331문항이라는 곳에서 주거건축계획이 171문항, 그 다음에 환경계획이 36문항, 조형이 46문항, 계획과정이 7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됐구나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죠. 요렇게 해서 20문항, 건축 제도 부분, 일반 구조 부분 합쳐서 20문항, 건축 재료 부분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제 문항수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꼭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이 비율, 출제된 비율, 그렇다면 14번 출제된 문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12번씩 출제된 문제는 어떤 문제길래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하실 겁니다. 또 시험 보실 때 얼마든지 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출제 문항의 분석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다시 풀이를 해봐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들을 공부해보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과목의 출제 기준에 대한 그런 비율에 대한 내용들을 봤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관연도 물질 출제 경향과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를 아마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그랬을 적에 굉장한 고통을 갖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 우리가 수능 출제하신 분들 출제하고 나중에 출제 오류가 생기는데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봐도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수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이 그만큼 따른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에 우선 박스형과 선택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하자면 전체를 하나 쭉 설명을 하고 뭐 강성이면 강성, 탄성이면 탄성, 소성이면 소성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밑에 보기 강성, 탄성, 소성 중 취성 이 중에 어느 것에 대한 설명인가 하는 것을 묻는 전체적인 소위 말하면 용어 설명이 되겠죠. 용어를 설명해 놓고 거기에 적합한 용어를 찾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능사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용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그런 과정이 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의학 드라마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의학 드라마를 보면 밑에 그 용어 드라마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해설해 놓은 경우를 아마 보실 겁니다. 왜? 일반인들은 의학 용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코마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듯이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형의 문제 전체적인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옳은 답 하나를 찾는 그런 경우 아니면 선택형의 경우 소위 말하면 보기를 몇 개를 주고 용어에 대한 강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1, 2, 3, 4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기들 중에 어느 것이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뭐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보기로 바꿔놓고 있죠. 즉,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내용을 이용했다면 이 내용은 자연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까 재료 부분에서 재료의 용어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 뭐 열적인 성질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가 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아야만이 뒤에 목재를 넘어가서 목재의 비강도가 높다, 무슨 비중이 크다, 그 다음에 연용량이 크다, 열전도율이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전 같은 걸 보게 될 때도 앞에 소위 일러두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일러두기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 사전을 보는 사람하고 일러두기를 보지 않고 사전을 보는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사전에 있는 이해가 판이하게 다른 걸 아마 여러분들 깨달으실 겁니다. 동의어다. 이 부분은 가서 또다시 유사한 내용이니 찾아봐라 하는 내용들을 앞에 일러두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러두기의 용어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욱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출제되는 문제들을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되는데 이것들을 다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강성, 탄성, 소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에는 특성이 뭔가? 그 용어에 특별히 나와 있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문구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용어를 이해하고 그 용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아까 이런 소위 선택형의 문제들을 다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다른 출제는 없었다. 물론 거기에 괄호 넣기 문제도 가끔가 있습니다. 뭐 이게 50%다, 40%다, 또는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가는 그런 경우의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을 대별해 보면 박스형의 문제와 선택형의 문제 출제하는 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풀어보십시오. 그럼 이거는 박스형의 문제니까 전체적인 내용과 결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건 선택형의 문제니 잘못된 부분이 뭔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사이 들어서 문제 은행식이니까 심지어 주변에서 가르쳐주는 분들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답만 외워가지고 가서 찍으면 36개 이상 맞는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가서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 보시는데 목적은 자격증 취득입니다. 근데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내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강성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그 자격증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내놓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가지고 용어를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시라면 그러면 나중에 이 기능사 준비를 잘 해두시면 산업기사 공부의 반 다 하신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 공부하실 적에 공부를 잘 해두시면 기사 공부에 50%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한번 하실 때 잘 해두시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용어 정리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오답 노트 정리하듯이 용어 정리에 대한 문제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남이 쓴 글을 읽을 때와 내가 쓴 글을 읽을 때의 이해도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위 말하는 오답 노트 또는 용어 정리집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전산응용 건축제도의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당 문제를 우리가 풀이한 후에 거꾸로 생각하기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사람의 몸도 왼쪽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100% 똑같이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훌륭하죠. 근데 대부분은 왼쪽에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야 너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다. 왜? 오른쪽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게 어깨가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양복을 맞출 때도 오른쪽에 올라간 사람은 왼쪽에다가 약간 소위 말하는 그 보충제를 충진제를 넣어줘가지고 높이를 맞춰주고 그런 과정을 똑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이할 때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보고 요거는 강성에 대한 얘기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이런 박스형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강성이 요것의 의미구나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탄성, 소성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 가시라는 겁니다. 그거 언제 하느냐? 물론 얘기 나올 수 있죠. 근데 한 번, 두 번 하면 뒤에 가면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져놓으시면 본인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문제를 풀이하고 나서 다시 거꾸로 풀이하는 문제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기억이 더 훨씬 오래 갈 것이고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됐는지 하는 것들을 풀이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소위 피드백 한다고 그럴까요? 뭐 피드백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피드백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각 과목당 어떤 시험 전략을 우리가 갖출 것인가? 자, 아까 우리가 봤더니 계획 부분에서 약 10.37% 출제됐고 설비 부분에서 5.01%, 제도 15.01%, 구조 33%, 재료 36%의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중에 공부를 하게 될 때 물론 뭐 계획, 설비, 제도, 구조, 그 다음에 재료 이런 순서로 공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와 끝에 가서 공부할 때는 약간의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힘들어서 그저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운 걸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쉬운 문제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어려운 문제 되면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이 그렇다고 이것이 어렵고 요거는 쉽고 이것들 뭐 쉬우냐?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렇게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상태가 어려운 것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당연히 이 부분들 출제가 많이 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조금 몸이 피곤하다든지 그러면 좀 바꿔서 하셔도 좋겠다. 물론 계획을 계획으로 쭉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재료는 재료로 쭉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부분에서 목재 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구조 부분의 목재 부분을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도 부분에도 목구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서로 연과관계를, 인과관계를 또는 뭐 연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훨씬 쉽죠. 이거를 하나씩 과목이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소위 건축 설계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건축 설계 제도 과목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계 제도 할 수 있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 내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올 것인가? 이거는 누구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출제가 됐고 요거는 조금 출제가 됐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해라는 겁니다. 책을 보시면 1750문항, 그러면 기절하죠. 1750문항 중에 아까 14번 출제됐던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한 문제로 축약해 놨습니다. 1750문항 중에 몇 번씩 출제된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출제된 횟수로 따지면 약 3,900문항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문항을 1,700문항으로다가 축약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항만 잘 공부하신다면 60점 받는 거는 어려움 없다. 근데 60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100점을 목표로 갑시다. 그런데 가다가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60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 대한, 제가 이거 제일 중요하니 먼저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결정.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뿐이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또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계획 부분과 설비 부분, 구조 부분과 재료 부분에 뭐 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 개 과목, 뭐 세 개 분야의 과목들을 한꺼번에 다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그러면 비로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의 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시험 전략, 거기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 능력에 따라서 좀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는가? 아까 용어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 뭡니까? 계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계산하는 거나 포기하겠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 어려우니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1년에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이거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큰 상 받는 거 아니고 이거 100점 받았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100점을 받은 사람하고 역시 70점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정복하지 않으면, 기능사 공부할 적에 정복하지 못하면 산업기사나 기사 공부할 때, 건축사 공부할 때, 기술사 공부할 때 전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어렵지만 조금씩 전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풀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봅시다. 핵심적인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이런 문제풀이의 공식 같은 거를 한번 모아놓고 그것들을 또 비교해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 뿌듯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놓은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공부를 하고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무리, 오답노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용어 정의에 대한 얘기, 뭐 반복되는 얘기라고 하셔도 뭐 할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고 잘되고 전체적인 용어의 정의만 하면 모든 공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형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탄성의 문제도 몇 개의 용어라기는 설명을 바꿔서, 글귀를 바꿔서 출제된 경우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제가 1750문항에 강조하는 것도 1750문항도 또 줄여보면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줄여주면 우리가 한 600문항만 공부하면 편하지 않냐?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거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복을 하게끔 돼요. 요사이 보니까 무슨 뇌색임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대요. 바로 기억입니다.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박스형의 문제에 대한 것들 보기 가리시고 박스형의 문제를 보시고 이게 뭐다? 그런데 가서 나중에 밑에 보기 있는데 못
찾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형의 오답을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아, 이런 시멘트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뭐가 틀렸구나. 이게 왜 틀렸나. 최근 들어서 이런 선택형의 문제의 보기가 바뀌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1, 2, 3, 4에서 3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정답으로 그동안에 출제를 했는데 그거를 크다로 고치고 2번에 높다를 낮다로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택형의 문제 풀이할 때 정확하게 알아요. 그 답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떨어져 보십시오. 습관성입니다. 두 번 떨어지면 왜? 아니 다음에 보지. 습관성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처음에 여러분 잘. 그래서 오답 노트 한번 정리해서 어떤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일정에 맞춘 학습 전략을 우리가 좀 짜야 되겠다. 1년 내내 공부해서 내가 시험을 보겠다. 이거 아니죠. 1년 내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뭐 전산행정 건축도 기능사만 준비할 수 없잖아요. 중간고사도 준비해야죠. 기말고사도 준비해야죠. 놀러도 가야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시험 일정을 우리가 보고 미친 날 시험이 있구나. 자,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계획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 60점에 대비한 학습법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60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정답 외워가지고 가서 찍어서 설령 자격증은 땄다고 한들 그건 내 실력 아닙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소위 가정에서도 보면 그 운전면허 자격증 다들 땄습니다. 근데 운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즉 무슨 얘기냐. 60점을 받는 그런 공부를 하고 났더니 자격증은 나왔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실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연습은 실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점을 받는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항상 90점, 80점은 취득할 수 있으니 결국 언제든지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60점에 대비한 학습이라고 그랬는데 100점에 대비한 학습을 여러분들 하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습득해라.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특히 시험 볼 때 보십시오. 그 세부적인 내용의 용어 하나는 아주 기를 쓰고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어디에 있는 어느 분야에 필요한 용어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지에 점이 하나 찍혔는데 점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 이외에 나머지 소위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아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이게 지금 건축계획 일반의 건축 설계 도면에 또는 무슨 건축 목구조의 이 부분에 속하는 내용이로구나. 근데 이것들은 건축구조에 속하는구나. 건축구조 중에도 특수구조에 속하는구나. 일반구조에 속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 두셔야만이 나중에 잊어버렸을 때 대단원에 대한 것들 소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해하기가 쉽고 기억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만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못합니다. 꼭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건축계획 일반의 주거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그중에 단독주택에 대한 거다. 아파트에 대한 거다. 사무실에 대한 거다. 상점에 대한 거다 하는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 과목의 계획을 세우게 되시는데 역시 과목을 선택하게 될 때 일정에 맞추어서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전 과목을 역시 균등하게 해라. 나는 이거 포기했다. 이 분야 포기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 발휘됩니다.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해서 60점을 못 받지는 않고 자격증은 딸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 부분을 모르고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핸디캡을 우리가 항상 안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능사 공부할 때 어렵다고 그 부분을 뺐다면 기사 공부할 때 그 부분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또 뺄 것이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균등하게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할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볍게 넘겨질 부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간에 비율은 균등하게 맞춰줘야 되겠다. 자, 5번째 볼까요? 반복 학습을 통한 암기와 이해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박스형의 문제 풀어서 피드백 해봤습니다. 바로 반복 학습이죠. 오답을 노트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반복입니다. 그런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공부할 때 정독을 해가지고 100% 이해하면서 넘어올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조금 모르는 게 있더라도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보면 앞에서 봤던 모르는 내용을 이해할 수, 왜? 뒤로 가면서 그런 내용들의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또 이해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보면 4번, 5번 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시간을 몇 번을 책을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한 3번 정도만 보신다면 뭐 100% 합격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본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다시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출제 빈도와 비율이 낮고 난해한 문항에 대한 이 부분들 끝까지 독파할 것이냐, 시험 보기 얼마 전까지도 도저히 안 됐으면 포기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문제들은 본인이 결정을 좀 해주셔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기는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출제 문항 중에 50% 이상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이 출제되고 나서 나중에 시험 문항을 분석해 보면 50% 이상, 최소한 합격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문제는 계속 반복돼 나오고 나머지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든가 아니면 약간씩 변형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거 오래된 문제라 앞으로는 출제 안 돼. 이건 아예 없어졌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출제됐던 문제 지금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물론 출제될 확률이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 어떤 문제든지 매년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 없습니다. 아까 우리 문항 분석법 보셨죠? 14번 출제됐습니다. 18년 동안 시험이 19년 동안 출제가 되면서 14번 출제됐으면 1년에 한 번씩 출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문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천 문항에서 60문항을 뽑아낸다 그러면 몇 퍼센트 뽑아내는 겁니까? 0.15%인가요? 그 정도 비율밖에는 동일한 문제를 뽑아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따는 데는 굉장한 소위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답을만 알아서 갖다가 해서 자격증 따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그런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의 절대 같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취향이며 성격이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환경이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본인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질의응답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지도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 몇 가지만 한번 점검하고 이번 OT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출제하는 물어보는 게 뭔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공부해도 시간을 얼마로 할 건가? 집중도를 얼마로 놓고 할 건가? 하는 것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볼 때 최소한 한 50일 정도, 한 달, 보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런 분야가 약 한 200쪽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00쪽 못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보려면 보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억을 하면서 나름대로 따져본다면, 그렇다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만 준비하고 나머지 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니잖아요. 하루에 학교 갔다 와서, 물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이라 그러면 직장에 다녀와서 저녁부터 시간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볼 때는 한 2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2시간 동안에 볼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쪽을 약 한 20일 정도만 본다면 하루에 10쪽 정도 보는데 다시 반복해서 볼 수도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런 분야 준비하자. 1750문항이니 하루에 약 120문항 정도 공부한다면 한 14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또는 공휴일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해 보니까 결국 약 한 35일이 되더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복습도 한번 해야 되겠지 않겠는가. 한 번 볼 때 3주가 걸렸다면 두 번째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문제 풀이하는 거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기간 한 2주 보자. 총 7주 정도다. 그러면 결국 한 달 보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중간에 여행을 갈 일이 있다든가, 중간에 약속이 있다든가, 소위 말하는 생일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다든가 하면 이런 날짜 또 빠져야 될 겁니다. 그 부분 빼면 결국 2달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다. 3월 달에 시험이 있다면 결국 1월, 2월 2달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다. 7월 달에 시험이 있다면 5월, 6월 공부를 하자. 물론 7월 달에 7월 말쯤에 있다 그러면 6월 초부터 시작 7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되겠죠. 한번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수한다, 삼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수, 삼수를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실력이 가장 좋은 실력이었다,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었다고 하는 것 깨닫는 사람들 많이 보실 겁니다. 시간을 많이 잡았다고 해서 오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 누가 집중도를 높여줬느냐? 그것이 기간이 약 2달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제가 그 준비하시는 분들, 수험생들이 그런 질문하면 요 얘기는 꼭 해줍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좀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위 이렇게 된 이런 기간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의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충분할 것이다. 자, 우리 책에 보면 문제가 어렵거나 틀렸거나 하면 표시하는 공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렸으면 한번 체크해 놓고, 두 번째 가서 체크해 놓고, 세 번째까지도 틀렸다 그러면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그 틀린 내용, 요 옳은 내용들을 동시에 한 번씩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알고 있는 것까지 굳이 그러지 마시고 모르는 거, 틀린 거 체크해 놓은 것들 한 번, 두 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는데 60점 받는데, 우리가 60점이라고 하는 것은 60점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100점이 목표래 60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예비적인 그러한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충분하시겠다. 우리 책이 또 그런 비율, 그런 시간, 그런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소위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고, 물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